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90년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행위자, 그러니까 세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하나가 위안부 운동을 펼쳐나가는 정대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일본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 행위자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개되었는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1월 정대협, 즉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정대협의 주축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의 사람들이고, 거기에 리더로서 이화여대 교수인 윤종옥이 더해졌습니다. 양자가 합쳐져서 이제 정대협이 결성이 됐는데,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970년대 초 이래 기생관광 문제를 비판해온 단체였고요. 그 다음에 윤종옥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오던 학자였습니다. 둘이 만나서 이제 1988년부터 실상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기생관광의 원조가 위안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그 뿌리를 찾아보겠다 해서 위안부의 발자취를 찾습니다. 그래서 1988년과 89년 두 개년도에 걸쳐서 모두 3번 일본의 오키나와, 큐슈, 홋카이도, 도쿄, 사이타마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태국,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아, 이런 지역을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 답사 결과는 1989년에 세미나에서 발표되었고, 지금 보시는 바처럼 1990년 1월 한겨레 신문에 정신대 원혼설인 발자취 취재기라는 제목으로 4회에 걸쳐 연재되었습니다. 여기서 원혼이란 표현은 조선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전쟁 중에 위안부로 사역되었다가 패전 때 학살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들은 위안부를 정신대라 부를 만큼 사실관계를 잘 모르면서도 일본의 위안부 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정대협 조직 전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한 사실 인정과 사죄를 요구하는 그런 서한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겠죠. 일본 정부가 이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자 이들은 대대적인 여론화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입니다. 이들은 1991년에 모두 3명의 위안부 증언을 끌어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원폭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학순 씨를 찾아내서 1991년 8월 14일, 바로 광복절 전날이죠. 그날 위안부 증언을 발표를 해서 큰 관심을 끌었고요. 그 다음에 12월에는 문옥주 씨, 그리고 김복선 씨의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옥주 씨의 증언은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제주도에서의 위안부 사냥 운운하는 거짓말이 만든 불씨가 있었고, 거기에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라는 기름이 부어진 격이어서 위안부 문제가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서 92년도 들어와서는 연일 이제 그 신문 지면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92년 1월 8일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 수요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2019년 현재까지도 매주 수요일마다 열려서, 그러니까 27년 넘었죠. 그러면서 세계 최장기 집회 기록을 매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일본 연구자가 가세합니다. 1992년 1월 중순에 일본 주오대 요시미 요시아키라는 교수가 일본군 문서를 토대로 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운영에 관여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제까지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제 부정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저 분이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고요. 이분은 1992년 1월 11일인가 12일 요때쯤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조사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정대협이 수요 집회를 시작한 바로 그 다음 주에 바로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그런 셈입니다. 이 요시미 교수는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일본 본토의 육군성과 그리고 중국에 파견된 일본군 요 양자 사이에서 오간 공문서 6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1938년 3월 4일자로 육군성이 중국 전선의 부대에게 보낸 그 문서에서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인물로 위안부 모집 업자를 선정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그전 7월에 육군성이 중국 파견 부대에 내보냈던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1937년 7월에 보내진 문서에는 각 부대가 신속히 그 위안소를 설치하라라고 육군성이 지시한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육군성이 중국에 있는 부대에게 위안소를 만들고 그 업자를 신중하게 선정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 있는 부대가 그걸 이행한 결과를 보고를 하겠죠. 이제 세 번째 표시해 놓은 게 그 보고 문서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선의 한 부대가 위안소를 개소했다고 육군성에 보고하는 문서도 역시 있었습니다. 이로써 일본군이 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의 운영에 깊게 관여했다는 것이 처음으로 드러나서 일본 정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때마침 1월 말에는 일본 수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위안부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일본 정부는 전향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1월 말에 방한한 일본 미야자와 수상은 우리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야자와 수상이 국립묘지에 참배를 한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그 연설을 합니다. 본인은 그간 한반도의 여러분들이 일본의 행위에 의해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체험했다는 것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반성의 뜻과 사과의 기분을 표명합니다. 최근 종군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바 본인은 이러한 것은 정말로 마음 아픈 일로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후 일본 정부는 조사 작업을 진행해서 그해 7월에 위안부 1차 조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군 위안부 모집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음을 시인하되 강제 연행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강제 연행은 부인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갓도 관방장관은 위안부로서 견디기 어려운 매운 고통을 겪은 분들께 충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드리며 사죄의 마음을 어떤 형태로 표현할지는 좀 더 상의를 해서 발표하겠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모종의 사죄 조치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부터 2차 조사를 실시해서 이듬해 그러니까 93년 8월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정부는 군부가 위안소의 설치, 경영, 관리 그리고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으로 폭넓게 관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유명한 고노다마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 광범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용되었고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는 일본군이 직접 간접으로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있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그를 담당했지만 이 경우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모집한 사례가 많이 있었으며 다시 관원 등이 직접 모집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또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 상황 아래서 처참한 것이었다. 결국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정부는 이 기회에 종군 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여 몸과 마음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한다. 또한 이러한 뜻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관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의 동원과
또 위안소의 운영에 일본군이 직간접으로 폭넓게 관여했음을 일본 정부가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위안소 생활이 강제적 상황 아래서 처참한 것이었다는 것을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죄 조치를 할 것인지는 추후에 안을 내놓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애매하게 인정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즉, 위안부가 공권력에 의해 폭력으로 강요된 성노예이며, 그리고 위안소의 운영이 전쟁 범죄임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의 국제 이슈화에 나서는데요. 일본에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일본인 그룹과 협력하면서 또 일본 연구자들과 함께 한일 합동 연구회를 만들어서 조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사실 위안부 관련된 피해를 입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아시아 피해국들로 아시아 연대회의라는 것을 조직해서 해마다 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대협은 유엔에도 이 문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인권위원회 안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이 위안부에 관한 선전활동,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연구 주제로 삼아서 전쟁 중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제 및 유사노예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냅니다. 거기서는 일본군 위안소가 강간소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강간 금지 등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정대협의 선정 결과 유엔 인권위원회가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특별조사 보고관을 임명합니다. 그러면 이 보고관이 이 문제를 연구조사해서 또 보고서를 내는 거죠. 그래서 96년도에 전쟁 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사보고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 유고 연방이 해체되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내전이 막 벌어지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전 뭐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인종 청소라 불릴 정도로 그런 살상 또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강간 사건으로서 크게 국제 문제가 되는데, 이 일본군 위안소 운영도 그와 한데 묶여서 여성에 대한 전쟁 중 성폭력, 전쟁 범죄로 간주된 겁니다. 정대협은 나아가서 국제노동기구 ILO에도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노동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위원회가 보고서를 내게 했는데 총회에 이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일본 정부의 사과를 정대협이 거부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이 고노다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위안부 피해에 대한 보상 혹은 이제 배상인데, 그와 관련해선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이 정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새로 대일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한국 정부가 취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일본 정부에 새로 보상을 요구하진 않고 스스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6월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이게 제정이 됐는데, 생존 위안부 신고자 121명에 대해서 93년 8월부터 생활안정금 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매달 생활지원금 15만 원,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이런 것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것만 남았죠. 근데 일본 정부 역시 법적 배상이 아닌 도덕적 책임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호소카 수상이 우리나라를 방한을 했는데, 그때 한일 양국 간에 이 위로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 서로 양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해방 50년이 되는 1995년 8월 15일 일본으로서는 종전 50주년 기념일에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치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일명 무라야마 담화인데요.
거기서 무라야마 총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나는 의심할 여지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새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했습니다. 민간에게서 모금한 돈으로 재단 법인을 만들고 그 기금에서 위안부 1인당 200만 엔, 그러니까 원화로 한 사람은 한 2천만 원쯤 되겠죠. 200만 엔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정부 자금으로 의료비를 지급하고 그 재단의 운영비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옛 위안부들에게 순차적으로 일시금을 지급한 후에 기금을 청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정대협인데 정대협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지 위로금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민기금을 받을까 우려해서 국민기금이 피해자들 간에 또 피해자와 정대협 사이를 분열시키려고 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위안부를 지원한다는 정대협이 반대하니까 한국 내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공개적으로 일본의 국민기금 돈을 받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국민기금은 기금을 수령한 옛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97년 1월에 7명에게 인당 200만 엔씩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거세서 이듬해 사업을 중단했고 결국 2002년도에 한국 내 위로금 지급을 종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한국 정부였습니다. 정대협 주도의 여론에 떠밀린 김영삼 정부는 당초의 양해와 달리 일본 국민기금 지급을 반대했습니다. 한국의 외무부는 97년 1월 첫 위로금이 지급될 때 심의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보통 외교 수사에서 심의 유감이라면 매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되겠죠. 한국 정부는 이제 일본의 국민기금보다도 더 많은 그 이상으로 개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는데 김대중 정부는 위안부 신고자 186명 더 늘었습니다. 186명에게 1인당 3,8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 중에 3,150만 원은 정부 자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650만 원은 정대협이 모금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기금에서 주는 1인당 2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 국민기금을 받은 옛 위안부들에게는 한국 정부에 이 돈을 주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 역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의 국민기금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일본의 국민기금은 결국 2007년 3월에 해산이 됐는데 그쪽의 분석에 의하면 총 364명에게 위로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 위안부가 한 70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남아까지 포함해서요. 절반 정도에 대해서 기금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상당수 위안부 생존자가 이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민간 모금액은 5억 7천만 엔이었고요. 총 비용은 46억 2,500만 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비용이 민간 모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용의 90%는 사실은 일본 정부가 낸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기금은 사실상 일본 정부 출연 기금이었고요. 그러니까 정대협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낸 돈을 거부한 셈이 됐습니다. 이후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의 국제 이슈화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일본군의 위안소 운영이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고 전시의 여성을 성노예로 삼은 반인륜적 전쟁 범죄다라는 것을 널리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대협은 해외 인권단체들과 함께 2000년에 도쿄 모의법정에서 위안부 국제전범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강간과 성노예 범죄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피고인 중에는 히로히토 천황도 들어있었습니다. 또 정대협은 2007년에는 미 하원과 유럽의회가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내게 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미 하원은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성노예를 강제한 사실을 일본 정부가 사과할 것과 또 관련 사실을 일본 내외에서 교육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대협이 역시 국제사회의 여론몰이에서도 성공을 거둔 겁니다. 물론 정대협은 국내에서도 위안부 여론몰이를 계속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 12월에 수요 집회 1000회를 기념해서 종로구의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워서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그를 막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넋이 빠진 채 구청 소관사항이라며 그를 방관했습니다. 이런 조형물은 한번 세우면 그 후 사실상 철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실책이었습니다. 대사관의 보호 등을 규정한 빈협약 22조 2항에는 국가는 외국 공간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소녀상으로 인해서 일본 대사관의 안녕이 교란되고 품위가 손상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즉 한국 정부가 이 규정을 위반했음이 분명합니다. 2016년 8월에는 서울시가 남산의 옛 통감 관저터를 위안부 기림터로 만들었습니다. 자, 통감 및 총독 관저가 있던 터라면 우리의 식민지기 역사를 담은 더 의미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옳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위안부를 기리는 터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말에는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세워졌고, 이어서 위안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젊음의 거리 서울 홍익대 앞에도 소녀상을 세우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전국 곳곳에 위안부 조형물이 세워졌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위안부 조형물을 이제 보게 될 거죠. 가히 광기나 다름없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2006년도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 청구권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게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대협의 입장은 위안부 피해자가 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는 거였는데, 반면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일체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라고 보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런 한일 양국 간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은 거, 이게 기본권 침해다라고 하는 그런 헌법소원이었습니다. 5년 후인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 청구권 관련 한일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나서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될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후에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이 한일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측과의 물밑 협상을 거쳐서 2015년 말 정상회담 후에 양국 외교장관 명의로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합의에서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사죄를 표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의 기금을 받아서 재단을 설립해 개별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며 이로써 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 간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 대해 밀실 외교니 피해 당사자와 협의가 없었느니 하면서 정대협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2016년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상당수 할머니와 유족이 1인당 1억 원의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 3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대협의 반발은 계속됐고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가 잘못되었다면서 2018년 말에, 작년 말이죠. 2018년 말에 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2015년에 위안부 합의를 정식으로 폐기하지도 않고 따라서 그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어물쩍 그냥 무효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다시 부활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 이어서 위안부와 유족 20인이 2016년 12월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강요당했다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총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그걸 일본 법원에 내는 게 아니라 한국 법원에 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국가는 타국 법원에서 동의 없이 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우면서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얼마 전입니다. 2019년 5월 초에 한국 법원은 해당 서류를 법원에 게시해서 공시 송달 효과를 갖추었다라고 하면서 그 심리를 게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배상 명령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화해 치유재단 해산 조치, 그리고 한국 사법부의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개시, 이 조치로 위안부 문제는 출구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돌이켜보면 위안부 문제는 정대협, 즉 위안부 운동가 단체가 이 문제를 집요하게 키워왔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그에 끌려다니면서 해결책을 제대로 못 찾은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진 사회 이루